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불체포 특권 포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르면 내일 국내에 들어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하는 이유 뭔지 전문가들과 이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성태 전 회장, 이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르면 내일 김 전 회장이 귀국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배성규 위원, 네.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겁니까? 네, 당초에는 그 김성태 회장의 그 측근들은 외국에서 잡혔을 때 네. 송환을 거부하고 예.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성태 회장도 잡혀도 역시 송환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몇 달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이게 길게 가면 6개월, 1년까지도 갑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잡히자마자 김성태 회장이 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처음엔 조금 고민도 하는 흔적이 있었는데 그 소송 안 하고 바로 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건 밝히겠다 했는데 그 속내를 보면 아마도 이 지금 뭔가 계속 버티고 그리고 수사를 거부하고 하다 보면 아마 쌍방울 그룹이 공중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김성태 회장한테 가장 중요한 건 쌍방울 그룹과 자기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이재명 대표와의 뭐 관련성 이런 거보다도 자기의 조직과 또 돈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조기에 검찰 수사에 협조해서 자기 어떤 그룹은 지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특히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대북 송금 의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자기가 뭔가를 해도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부분만 털어버리면 어느 정도는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마 굉장히 수사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불법 체류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태국 법원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벌금 3,000바트를 일단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1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요. 1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뭐 벌금은 적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장 들어오는 거죠.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벌금을 선고했고, 근데 다만 지금 외국인 보호소에 내일 정도, 하루 정도는 구금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있다가 넘어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김성태 전 회장 여권이 지금 무효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해서 국내로 우리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소환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태국 현지 시간으로 잠시 전인 오후 2시부터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았고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금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한 셈이 되는 거고요. 불법 체류를 인정한 거죠. 재판 시작하고 1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쌍방울 쪽 관계자들 말은 즉시 귀국해서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투명하고 깨끗한 쌍방울 그룹으로 발전하겠다.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그룹의 존폐를 가를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태국에서 계속 버티기보다는 국내에 와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신 회사를 살리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김 전 회장은 측근들에게 이 회사에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오면 설전 변호사. 네. 지금 뭐 변호사비 대납도 그렇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네. 검찰로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와 뭐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상당히 수사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 진짜 뭐 그 말 그대로를 인용하면 3년 동안 해도 다 못할 것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 제가 뭐 담은 뭐 지금 정치권과 연결된 어떤 비리뿐만 아니라 어떤 쌍방울 그룹이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어떤 했던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김성태 회장은 지금 뭐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온다고는 하지만은 예. 과연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쌍방울 그룹 자체가 지금 예. 뭐 가지고 있는 재계에서의 어떤 악영향도 많고 상당히 그 비리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 네. 생각에는 들어와서 철저하게 수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상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가장 먼저 뭐 오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를 했었어요. 네. 이게 시간 끌다가 예. 오히려 1년 뒤에 들어오면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민주당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일단은 빨리 들어와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밝힘과 같이 어떤 변호사비 대납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빨리 밝혀진다면 오히려 네. 뭐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듯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부담을 하나하나씩 벗겨가면서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 설전 변호사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그 총선 리스크를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네. 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에 김성태 회장이 귀국을 한다. 그러면 7월 달 이후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지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고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네, 조홍천 의원은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일 귀국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김국식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총선을 임박해서 저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도피 생활하다가 송환돼서 하나씩 혐의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정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죠. 비슷한 사례가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칼기 8582 주범이었던 당시 김현희, 마유미였죠. 김현희 씨가 국내 송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보 결집 효과가 있었죠. 그런 타이밍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행히 지금 오늘 나온 보도로는 그 절차, 소송 절차를 포기하고 불법 체류 인정해서 지금 다시 바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그 총선에 임박해서 데려와서 뭐 뉴스를 흘리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러면 김성태가 들어와서 무슨 심정으로 들어왔을까? 아까 배성 의원이 말씀을 예상을 하셨지만 자신의 어떤 재산과 자신의 회사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다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진술을 계속 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세간의 분석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또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요. 다른 정치인들이나 비자금 조성이나 누구에게 뇌물을 준 것들을 일부 진술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일정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예측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기 귀국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쌍방울 관련 의혹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또 진술을 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 이것도 아마 민주당에는 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전북 전주에서 이른바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2007년 불법 대부 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전북 전주에서 뭐 조직폭력배 활동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 대부 업체로 돈 불린 거는 뭐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경영난을 겪던 쌍방울을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인으로 거듭난 셈이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수합병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불려왔던 그런 사람인데 지난 10일에 태국 현지에서 이제 검거가 됐고요. 그 사이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3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제 전환사채를 통해서 다시 뭐 줬다, 뭐 파킹해놨다 이런 말을 좀 했었죠. 그리고 72억 원을 불법으로 북한에 송금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뭐 지하 자원 채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를 따고 대신에 딴 걸 주고 뭐 김정은에게 뭘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말 안장이니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에서는 굉장히 나쁜 부분인데요. 이 인수합병 통해서 기업을 인수를 했다가 그걸 또 되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수천억 원대의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쌍방울 내에서의 뭐 이 영향력이라든지 뭐 개인 일종의 오너니까 지금 전 회장이긴 합니다만 그 회사 돈을 쌈짓돈 쓰듯 마구 쓰면서 해외에 도피했던 것 아니냐, 호화 도피했던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임세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수천억대 배임 횡령 등등의 이제 개인의 비리들을 이제 회사를 통해서 저질렀던 건데요. 저는 다만 이제 이분의 죄는 죄대로 묻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그 단어들 뭐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다, 뭐 회사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은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검찰이 예전에 쌍방울 그룹 비리 관련해서 작년 11월쯤에는 한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납 의혹을 엮기 위해서 이른바 이 대표와 관련한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의 비리를 봐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했었다라는 시도를 했던 게 파악됐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소환이 이재명 대표를 엮고 마치 이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마치 연결이 뭐 깊숙이 되어 있어서 이 대표가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 또 관계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고 정말 그게 저는 우려이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잡히긴 거 지금 8개월 정도 도피를 했어요. 8개월. 외국에서 이제 8개월 다니면 그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게 이 교민들도 있는 태국이고 또 뭐 다른 데도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검거 되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일단 체포가 됩니다. 근데 금고지기의 이 자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전 한인 회장, 이 도피를 도와줬던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동시에 김성태와 관련된 첩보들이 현지에서 막 입수가 되는 겁니다. 교민들이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태국에 이 방콕 경찰 산하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민국 도피 사범 추적팀 이런 게 있는데 이 팀을 통해서 이 휴대전화 정보를 넘겨주고 위치 추적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 이 당국의 협조를 요청받아서 일주일 잠복한 끝에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힌 곳 어제 사진 보셨습니다만 이 골프장이었잖아요. 골프장에서 잡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진을 입수했던 사람 이야기로는 뭐 아이고 나 잡혔구나 해서 털썩 주저앉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면 좀 허탈해하는 뭐 내지는 뭐 좀 다 포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 작년 5월에 그 도피를 했기 때문에 한 8개월의 여정이 이제 끝난 건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허탈하겠죠. 허탈한데요. 저는 좀 엄벌에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은 개인의 기업 비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도피할 때부터 시작된 권력과 관련된 정치 권력, 그다음에 검찰 권력과 관련된 그 비리, 이것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바로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비리는 더욱더 엄단해야 된 것은 물론이지만은 도피 과정에서부터 도와줬던 정치인들, 그다음에 그 검찰이라든지 공직자들 이런 부분들부터 이제 전부 다 엄벌에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은요, 나중에 이제 개인이 관련된 그러니까 이화영
지금 현재 구속된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가 벌써 법인카드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화영 전 의원을 통해서 이 쌍방울 그룹의 무수한 이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소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법카를 썼었고 거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 굉장히 두렵다. 예. 그것이 만약에 밝혀지면은 이 민주당은요 완전히 부패 스캔들에 쌍방울과 관련된 부패 스캔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홍천 의원이 상당히 두려운 게 아닌가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식으로 법인카드를 썼는지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뭐 로비를 한다든지 정치인권에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핵심 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잡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 핵심의 이 키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은 쥐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덕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도피인지 외유 나가서 그냥 놀러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해외 도피 나가면 아무리 좀 돈이 있는 사람도 잠적해서 숨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은 보면 자기들 측근 수시로 불러서 네. 뭐 이 마치 보고받듯이 국내 상황 다 보고받고 네. 그다음에 측근들이 가면서 좋아하는 김치, 음식, 해산물까지 예. 다 들고 가서 이 뭐 상납하듯이 바치고 네. 거기서 성대한 이 생일 축하연을 열고 더군다나 또 뭐죠 뭐 가수도 불러서 예. 노래도 듣고 거기다가 또 유흥업소 여정업원까지 네. 그 현지로 불러서 네. 그러니까 이 보고 있으면 도피 생활이라기보다는 무슨 호화 여행을 예. 다니듯이 했는데 네. 이 모든 게 그 자금 돈들이 다 또 회사에서 횡령하거나 비리와 관련된 돈으로 저렇게 다녔다 하니 국민들이 보길 때도 또 이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피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어떻게 그렇죠.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 뭔가 믿는 백이 있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 도피한 시기를 보면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즈음에 도피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또 미리 알고서 검찰 수사관 쪽에서 정보를 알고서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어떻게든 버티고자 했는데 이 시간이 계속 가고 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급물살 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뭔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예. 없어 보인다 하면서 아마 거의 잡히기 직전에 자포자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잡히자마자 이거는 내가 살 길은 검찰 수사 협조해서 예.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협조하면 아무래도 자수로 인한 그 혐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감경도 있고 네. 검찰이 또 여러 가지 또 뭐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좀 강경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기대하고 지금은 아.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검찰에서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봐주겠다 이런 이 플리바게닝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가능한 그런 겁니다만 우린 절대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검찰하고 뭔가 좀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조기 송환과 관련해서 이런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절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의 그 수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화도피 현지에서 골프 치는 거 기본이고 거의 매일 쳤다는 이야기가 있고 뭐 김치, 전복,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걸 직원들이 가면서 이제 들고 가서 생일 파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흥업소 여성까지 몇 차례 왔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뭐 기관단총을 찬 무장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었고 현재 술집에서 자주 목격이 됐고 그다음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는 있었는데 이 수십억 원 달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또 반박도 있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수십억이 아니라 실제로 태국 돈 한 5만 바트 그 정도밖에 없었다. 크게 그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 전 회장은 골프장에서 검거가 됐고 이 8개월을 도피를 하면서 이 검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잡혔고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김구식 교수님. 예. 자,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와서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재명 대표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 전북 출신 조폭이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당시에
그 쌍용자동차 인수전에도 한번 뛰어들어서 주가가 급상승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때 쌍용자동차 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KH라고 그룹이 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KH 그룹도 유명한 조폭 출신이 예. M&A를 통해서 급성장한 그러니까 네. 조폭이 기업으로 변신한 아주 유명한 예. 전설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분들과 굉장히 교류가 잦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쌍방울이 조폭 출신이 기업인으로 변신하면서 합법적인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건데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재직했을 때부터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 후보라든지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 당시 기초단체장인 성남시장과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조폭 출신 회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만약에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서 이러저러한 끈끈한 관계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전제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특히나 쌍방울 그룹이 그동안 커왔던 과정을 보면 아까 배성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불법과 비리와 가장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악질적인 M&A와 사채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지분을 갖고 담보로 있다가 못 갚으면 담보를 뺏어가고 그걸로 또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들을 이렇게 문어발로 확장을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만약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가 나오게 된다면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클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미 이제 언론에 제기된 것처럼 당시에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로 드러냈었고 물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의 어떤 그 정치 자금과 뇌물수수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된 사업의 밀반출과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는 분명히 이재명 시장과 연관성이 나오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아마 언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김성태 회장의 즉각 송환이 이렇게 큰 뉴스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인했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 전 회장이 도피 중이어서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가 급진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당시에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가 됐던 뭐 대납을 받았다고 하는 이태영 변호사한테도 이 부분 실제 직접 물어봤어요. 이 부분 불거졌을 때도. 그때도 정말 그 표정과 이런 내용 보면 말씀하신 내용 보면 제발 자기도 한 20억 받았으면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겠냐고 말씀하시듯 농담처럼 넘어가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사실 무근에 가깝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의혹인데요. 그렇다고 저는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무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빨리 수사가 돼서 좀 뭐 김성태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의혹 중에서도 굉장히 그 약한 의혹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하니까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뭐 그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단 구성을 한 걸 보면 대부분 다 본인의 어떤 연수원 동기들이에요. 물론 다 변호사 비용 다 지급했습니다. 하도 과거에 이런 비용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적정한 금액은 지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다 친구들이거나 동기들이 도와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몇십억이 나가야 되는데 왜 2억 5천만 나갔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저도 빨리 수사가 돼서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제가 접촉하는 법률가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 첫 번째로 변호사 비용 액수 자체가 의심살만하다는 거예요. 액수 자체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당시에 그 변호사를 활동을 했던 그 분들의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몇 천만 원 받아갖고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정관 예우 변호사들도 있고 또 부인 김혜경 씨 관련돼서 또 변호인 해줬던 분의 변호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뭐 통상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보면은 십수억은 들어가야 될 건데 그게 참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라는 그 통상 많은 그 변호사들의 얘기고요. 그런 데면서 좀 의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대납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변호사들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쌍방울에서 전환사채 100억을 했던 그게 대장동 김만배 씨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이 전환사채가 서로 계속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돈 세탁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쪽까지 연관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인 딱 이 상황도 이제 벌어 잡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 의심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적에 대북 사업 관련 부분이에요. 대북 사업 관련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화영 당시의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깊은 관계를 하면서 대북 인사를 접촉하고 밀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북 사업을 핑계로 해서 주가를 갖다가 급상승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로서의 최종 책임자인 행정 책임자인 경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수사가 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전 회장 경기도와는 대북 송금으로 좀 얽혀 있습니다.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이화영 경기 전 부지사를 통해 북한에 수십억 원, 한 72억 원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었죠. 송금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불법입니다. 돈을 보낼 수는 없는데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업적을 위해서 대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김근식 교수님, 대북 관련 잘 아실 테니까 이 돈이 이렇게 넘어간 불법인 거죠? 그렇죠. 잘 기억하시지만 김대중 대통령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부가 재창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 특검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뭐 사법처리 안 받았습니다만 당시 임동원 실장부터 다 구속되고 사법처리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단된 상태로 되어 있는 우리 헌법상의 법 규정에 의해서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보낼 수단이 없어요. 그걸 이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정상회담의 대가나 당시 현대그룹이 북에 대해서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로 북에다 송금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된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비슷한 사례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했고 대북 사업을 관장했는데 쌍방울에서 카드를 받고 쌍방울에서 돈을 받았던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주도하는 아태협회를 만들어서 아태협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해서 북한에 돈을 엄청나게 갖다 주면서 사건을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그림이 뻔한 그림인데 뭐 이 과정에서 보면 주가 조작은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북에다 돈을 보낸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북송금 특검의 사례에 비한다면 범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나온 것은 그냥 계좌로 입금한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반출해서 베이징에서 만나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를 뭉치로 가져가가지고. 이건 명백한 밀반출협이고 율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쌍방울 그룹,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재명 지사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것도 이번에 들어오면 뭐 설주환 변호사 말대로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명백히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방법이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직원 수십 명을 환전한 달러를 가지고 중국 가서 거기 현지에서 전달하고 이게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임수연 대변인,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사안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다만 여기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있어서 있었던 이유만으로 다 엮어서 대장동도 이재명이다, 뭐 성남 FC도 이재명이다, 또 이제는 이때 지사 때 있었던 일에서 또 쌍방울에 대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이것도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든 인디안 기우제 같이 이재명과 엮어 나가고 있는 모양새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대장동 지금 1년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계속 이재명 하는데 실제로 그 수사의 기본이 되었던 정영학 녹취록에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오히려 뭐
곽상도 의원이니 국민의힘이니 오히려 김만배 씨 누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아버님의 집까지 사서 오히려 그런 연관관계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이재명만 하다 봤는데 보니까 이재명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기자들이 돈을 받았고 또 판검사들이 돈을 받았고 이런 정황이 나오니 이제 대장동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차례 성남FC 또 성남FC가 이제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도 받았고요. 근데 정말 그 타이밍 딱 맞춰서 이제 또 쌍방울이 소환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좀 재밌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지금 김성태 그 회장이 잡혀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그 강신업 변호사의 유튜브에서 먼저 알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지 전 그 부분도 매우 신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자,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뭐 다음 주 중에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같이 병합해서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대장동에서 뭐 이 대표가 잊힌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식이든지 검찰에서는 이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하나씩 아마 이 소환이라든지 뭐 이 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검찰이 또 밝혀내야 될 것이고, 아마 기소가 될 가능성은 성남FC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법원에서 다툼이 클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지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지에 비춰봐서 지금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유고무원,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인 이재명 대표의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떠한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그랬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배성균, 네. 오늘 기자회견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을 맞아서 이 기자회견 했는데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회견을 안 했지만 나는 한다 이런 그 차별성도 보여주고 싶어 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자신에 대한 수사 이거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고 또 야당 탄압으로 얘기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것들이 이제 핵심이었는데 물론 개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가장 큰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역시 내가 탄압받고 있다.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자기를 허위로 수사를 해서 탄압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 예. 근데 거기서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영수회담 제안인데 이 영수회담 제안을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창피를 당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 뭔가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뭔가 큰 빅딜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처럼 비춰지는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굳이 영수회담을 지금 그 왜 하는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 제안한 건 뭔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정말 모든 검찰 수사의 칼날이 지금 다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윤 대통령하고의 정말 담판을 통해서 이거를 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여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고 또 여권에서는 영수회담 이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만나서 괜한 오해를 사기 싫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또 마지막에 본 김건희 여사를 또 공격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다 해서 김건희 여사 가장 큰 아마 윤 대통령의 약점이라고 할 수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근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1년 이상 2년 가까이 검찰 금감원 총동원돼서 했는데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근데 뭐 무슨 어떤 명백한 증거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이 기승전 김건희로 가는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여당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요. 이 대통령이 지금 뭐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보시죠. 글쎄 뭐 도둑 우른한데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도대체? 내가 속으로 작게 외쳤어요. 반사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과의 면담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대표가 한가하게 지금 신년 기자회견 할 때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자, 설 변호사 어때요? 아, 정말 대한민국의 의전서열 7위가 여당 대표이신데 이렇게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시면 어떡하나. 헌법 27조 4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과는 대통령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 얘기일까? 그게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일까 싶습니다. 전쟁 중에도 서로 적국이어도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국정을 운영해 보고자 한다는데 그걸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과연 여당의 중진 의원 대표로서 할 얘기인가 싶고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뭐 이러한 기자회견을 보고 뭐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만한 어떤 기자회견이었다고 보고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1년 전에 2022년도 2월 24일 그러니까 그 3월 10일 날 대선이 있기 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쓴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다움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쓴 글인데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그래서 대통령다움이 무엇일까 본인이 고민을 해봤지만은 그것은 곧 오직 국민의 삶, 그다음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결정을 하자라는 본인의 어떤 다짐을 다시 담은 글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러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예전에 한 말과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100%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고 최소한 자신의 측근이 구속되고 그랬으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 정진상 두 사람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죠. 측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구속까지 됐는데 그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검찰 주장을 가지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 매우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살짝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정진상, 김용 두 분 측근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녹취록은 믿는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검찰 공소장은 안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호사 출신이 맞으신 건지 그리고 2022년에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이 아무리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사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녹취록이 진실이고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와 압수수색과 자료를 확보해서 써냈던 기소장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대통령 후보나 제1야당 총재에서 제1야당 대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눈이 귀가 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때 그리고 또 정치인으로서 계속 연속해서 약속했던 자기 공약입니다. 근데 오늘 물어보니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컨대 경찰이
강도짓을 하면 경찰복을 입고 강도짓을 하면 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하는 지금 본인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자신의 비리가 아니라 이건 자신 죽이기다라고 하는 걸로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내든 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1심 판결이 유죄가 나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도 끝까지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어제 그제 그 검찰 소환에 임하는 자세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나 거기에 지금 같이 덩달아서 부안해동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네. 야 이게 1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2심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도 예.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을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아까 그 조응천 의원이 총선에 임박해서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크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완강한 민주당과의 혼연일체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저항 의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마치 YS가 79년에 제명당할 때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DJ가 신군부한테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렇게 보겠느냐. 지금 제기되는 비리와 의혹이 어떤 의혹인데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어떤 결과와 성적표를 받을지 네.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대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예면 입장 보였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이야기한 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한 게 지난해 5월이었고요. 1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면 어떻게 판단할지 뭐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거죠. 이게 의도를 갖고 이 정치 탄압을 받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은 그동안에 전혀 혐의가 없고 이런 거와 대장동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무관하다는 끊임없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기간 동안에 검찰이 행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좀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편향적이고 단지 진술에만 의존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좀 믿을 수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년이 넘게 재판을 수사하고 했던 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냥 검찰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했던 검찰을 믿으신다고 하니까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게 그냥 반대로 다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로 뒤집혔던 정황에는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던 것 말고는 그 이상 나온 증거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김용과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 바뀌고 이렇게 들었다, 했다 하는 것으로 구속까지 시켰던 여러 가지 상황상 이재명 대표는 네. 당연히 지금과 그때와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검찰이 이른바 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포렌식하고 조작했고 했던 정황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고발사주 사건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완전히 100% 믿을 수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특검 예전에 하자 그랬을 때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또 입장 바뀐 거고 서로 간에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예전에 진술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검찰은 이걸 그냥 덮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게 또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 제1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요. 두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태도, 네. 인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맨날 허언하고 맨날 했던 말 뒤집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까지도 그냥 정확하게 늘어놓고 한 측면에서 이 태도면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국민 불신을 오히려 조장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또 정치적인 두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야 제1야당 대표로서 본인이 또 직접 나섰던 대통령 선거 그래서 대선 불복에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고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미 다 끝나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가 못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을 다시 주장하는 거죠.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다시 주장을 갖다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부 다 비난 일색이에요. 이건요 대선 불복하는 심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들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최근에 대북 정책,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강경한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인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좀 더 강경하게 하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갖다가 해서 응징 능력을 갖다가 확실히 키우고 미사일도 많이 보유해서 100배, 1000배로 혹시나 일 있으면 가서 응징하자. 이런 얘기도 말폭탄으로 얘기해, 말폭탄으로. 예. 그 대통령 얘기하신 게 그런 대응 전략이 그것이 말폭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전쟁 우려를 갖다가 막 증폭시키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대통령입니까? 네. 이건요 대선 불복이 아니면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 종결됐던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도 표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르죠. 한번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검찰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무혐의했던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던 사건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없는 걸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반면 한동훈 장관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지난 정부에서 편향성을 의심받던 사건이다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 FC 법인카드 이용 등 이 부분 앞으로 법무장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고를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무혐의 된 거를 근데 끄집어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입니다만 한 장관 오히려 수사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사건은 당초 이제 그 성남 FC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가서 경찰에 넘어가서 경찰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건데 예.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문기적거린다고 느낌이 나올 정도로 하다가 송치를 안 합니다.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안 하니까 불송치 결정인데 무혐의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발인 쪽에서는 검찰에 그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 수사를 막습니다. 못하게. 그래서 차장검사 사표를 내는 그런 사태까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건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검찰에 다시 보고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성남 분당경찰서가 하다가 그걸 남부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들여다보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검찰에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 검찰이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수사 무혐의를 받은 게 아니라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검찰이 다시 해서 기소를 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렇게 정확한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 편파 수사를 했다 하면 이게 편파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누가 판단하냐? 사법부가 합니다. 법원에서 영장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법원이 잘못된 수사고 편파 수사하면 법원이 이거는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근데 법원에 가보지도 않고 먼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으니 이거는 뭐 불체포 특권 나는 사용하겠다 하는 거는 약간 맞지 않는 사법부도 믿지 않는 그런 건가요? 좀 그렇게 보이네요. 임 대변인 입장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라는 전제를 지금 기본으로 깔고 얘기하신 건데 저희가 언제 지금 범죄자 지금 단지 조사받았다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피의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영장 발부율 같은 경우는요. 영장 발부율이 어느 통계에 의하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99%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 영장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가 뭐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영장을 검찰이 의도대로 제출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대선 불복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무슨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금 반대의 입장을 내면 그냥 대선 불복입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총선 불복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해주시는 것도. 그리고 또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다고 안 나온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온 새로운 정보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관의 입을 통해서 공범의 정황이 나오는 실제 주문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검을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를 들어 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검찰이 해주는 대로 뭐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보겠죠. 제1야당의 대표를 사법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걸 뭐 검찰 요구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의 검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니 정권 바뀌었다고 수사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관계 따져가지고 법원의 판단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또 등판할 일이 생길 건지 이게 관심인데요. 지난번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요청 한동훈 장관이 좀 길게 했었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실까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를 했고 제한 취지 설명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거든요.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저는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전망은 엇갈립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할 수도 있다. 아니다.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느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과 정무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리적인 부분만 본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뇌물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1, 2억 사이예요. 근데 뇌물죄는 1억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구속이 된 건데 지금 뭐 검찰 주장대로라면 지금 성남FC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은 뇌물의 금액이란 것이 180억이란 말이죠. 그만큼에 대한 거액이에요. 근데 그걸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한다는 것이라면 검찰 입장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렇지만은 국회가 계속 열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소한 원래는 1월과 7월이 보통 네. 이제 회기가 없는 달인데 1월 달에 일단 임시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올 6월까지 계속 이제 회기가 계속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검찰이 어떤 국회에서의 또 부결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청구한다는 것 이게 바로 검찰과 어떠 보면 정부 여당이 예.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인 네. 원칙입니다. 예. 액수가 일단 수백억이고요. 그다음에 뇌물죄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는 기존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마땅한 거죠. 과거에도 그랬던 거고. 그러나 이건 뇌물죄고 수백억의 금액이기 때문에 전 뇌물 영장 청구가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검찰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예. 지난 노웅래 의원 한 것처럼 압도적으로 부결을 시키면 네. 다시 청구하기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정치적 예.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한동훈 장관의 그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취지 설명할 때 보면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 예. 원칙대로 한다. 100억 이상의 거대한 뇌물이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무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서서 네. 굉장히 정말 자세하게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설명해 주고 그래도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다면 국민이 판단할 거다. 저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요. 국민들이 대부분에 보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피해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원칙대로 한다면 뭐 부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그럼 한 장관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사실 쭉 읽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또 이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떡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그제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도 경남도지사로 일할 때 관내 기업들로부터 경남FC 후원을 받도록 했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 그랬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홍 시장부터 먼저 조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 또 앵그리 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대가성 없는 순수 지원금을 받은 건데 그걸 왜 이 대표와 비교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뭐 돈은 일단 가야 되겠죠. 하지만 거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 대가로 이 돈이 갔다는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성남FC는 보면 이 두산이나 네이버, 네. 뭐 차병원 이런 데서 네. 청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대표와 이 두산 관계자가 만난 적도 있고 또 정진상 실장도 만났고 또 네이버랑은 만나서 나중에 문건까지 있습니다. 이런 요청 사항이 있다는 문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이 청탁을 한 직후에 돈이 갔거든요. 그럼 이거의 대가성이다.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검찰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 케이스 경남FC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지금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가성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업 후원은 갔습니다. 근데 후원만 간 경우에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그러면 시장교 같은 경우에 그게 있었는지 누군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왜 날 갖고 물건을 잊느냐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디 누군가가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후원금 받았다는 뭔가 고발이 있던가 고소가 있던가 증거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럼 고발해라. 그럼 전국적으로 다 그랬다면 전국도 그럼 다 누군가 고발하고 증거를 내면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런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지사, 당시 지사도 뭔가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것도 뭐 조사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제 조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성남FC에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네이버의 내부 문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정진상 실장이 그랬느냐? 나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자, JTBC 보도 보면 네이버 문건들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대요. 시장님도 네이버의 걱정을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네이버 문건을 이 대표도 좀 어느 정도 정황상 알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조 의원이 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뭐 네이버 문건을 들이댔고 그걸 보니까 뭐 이 대표가 놀랐다. 네이버 쪽에서 우리가 FC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그래서 기부단체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면 된다. 이거 우리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그 네이버 쪽에서 정 실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작성한 문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당시 이재명 시장도 어느 정도 그 정황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설명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그 제3자 뇌물죄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가가 그러니까 부정한이라는 거에도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은 부정한 것이에요. 청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에서는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이 가면 바로 성립을 합니다만은 제3자 뇌물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청탁이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입증을 이제 자신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FC 대표이사가 하는 어떤 기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구단주, 당연직 구단주였으니까요. 구단주가 시장이 정진상 대표 경선실장에게 거의 운영을 맡겨놨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이버 문건에서 지금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을 때도 정진상이 그랬다는 것인가? 자기 모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저는 그 사실관계는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그러한 청탁이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후원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게끔 후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는 우회해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인가?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맡겼더라도 시장에게 보고는 됐을 거다. 이렇게 지금 문건에 돼 있고 시장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관관계 성립이 되는데 그건 뭐 제3자 뇌물 혐의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황 증거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정황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법률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법리적으로 대응할 국리를 해야지 자꾸 정치적으로 국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 할수록 국민 불신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은 될수록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민주당 내부의 조홍천 의원마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재명 대표를 건사하지 않는 아주 객관적인 그 검찰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좀 더 당당하게 법리적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유동규라든지 뭐 고인에 대한 김문기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하고는 뭐 가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손절한 것 아니냐, 뭐 끊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저께 조사에서는 정진상 실장이 했나? 난 모른다. 이제 정 실장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정진상 실장까지 손절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배순교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그 어떤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온 또는 대응해온 태도로 보면 뭔가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내 측근이 아니다. 유동규 측근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리고 김문기 이런 분들 운명을 달리하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실상 알고 보니까 같이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훈장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관계인데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뭔가 정말 꼬리 자르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측근 맞다. 측근이라면 그렇죠.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자기의 부신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전에 성남그룹에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의 모든 것을 다 한다. 이재명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제 서류란에 정진상 실장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급수는 4급, 5급밖에 안 되는 분이지만 항상 있었어요. 결제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시장이 하는 일을 모를 리가 없는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한테 모든 걸 보고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걸 나는 몰랐다. 정진상이 했냐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이 말도 결국 손절이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 실장과 김용 두 사람은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제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한 명씩 좌우로 밀려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시는데 정말 좀 밀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밀지는 말고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당이 잡아라! 공모했다고 적시됐는데요. 검찰 티타임 조절하신 건 어떤 취지셨나요? 기자 질문하니까 계속 밀고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뭐 신경이나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추정했을 때 국회에 가든 어디를 가든 현장에 기자분들이 따라 붙으면서 질문을 하면 밀리고 밀치는 또 이런 또 형국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계속 되다가 이제 전날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그 상황에 이제 기자들이 민감한 질문을 하니까 한 번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밀천에서 제거를 하는 것 같고요. 제거되신 것 같고요. 또 한 번 정청래 수석체가 이렇게 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또 기자분들을 밀어낸 것 같은데 뭐 저도 화면은 봤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국민들이 저 화면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씁쓸해한 웃음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자들이 저렇게 험한 직업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2012년이죠. 런던 올림픽 최종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와의 통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보세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근간 선생님 시간 맞춰서 선생님 한번 모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출범한 이래에 이름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두 개의 부서 중 하나죠. 그만큼 해야 될 일 자체가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양학선 선수가 그동안 해온 성취라든가 지금까지도 현역 생활 유지해오고 계신 그런 자세 자체가 그런 것을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양학선 선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뭐 그 부탁하고 하실 수는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CF 같은 것까지 찍으면서 저렇게 할 내용인가?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지금 뭐 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유가족들은 조사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너무 한가해 보이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뭐 제가 이태원 참사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마디만 드리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그 리스트가 그 행안부에서는 있었는데 없었다고 사실상 그 뭐 위증 같은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지금 뭐 극우 유튜버 등에서는 조롱하는 걸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한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모습은 사실 뭐 좀 한가한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행안부 소관이기도 하고 검찰이 뭐 개입할 여지는 좀 없고 법무부 행정하고 또 수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뭐 직접 연결하기는 힘듭니다만 뭐 아이디어는 신선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양학선 선수와 관련해서는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팀플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학선의 2022년에 팀틀 경기죠. 인간의 DNA가 한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이 2012년에 양학선보다 노력을 덜 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역량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네,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DNA가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는 없고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금메달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됐다. 경기 양상도 너무 달라진 그런 부분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세 분 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세 분 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국, 추미애 두 전직 장관하고 지금 한 장관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직 두 분은요. 본인의 활동이 중심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한동훈 장관은 검찰 내부의 역량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양학선 선수를 갖다가 대비시켜서 이렇게 홍보하는 측면에서 본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활동을 좀 도움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양학선 선수와의 통화 장면 법무부가 유튜브에 올려서 또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